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채널에 글을 올리려고 하니 참 떨리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재밌게 즐겨보던 이 채널에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연살롱에 올라온 수많은 사연을 보면서 진작에 깨달았던 건 시집살이도 참 운 나쁘게 인간 말종 같은 시댁을 만나면 연령이고 형편이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겪는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남들 보기엔 결혼한 지 4년도 채 못 넘긴 데다 기혼자 중에서는 나이도 아직 어린 축에 속한 제가 시댁한테 당했으면 얼마나 당했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정말 환장할 일을 겪었답니다. 보통 결혼을 한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꿈같이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면 아이 생각이 간절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남편과 둘이 놀러 다니는 것도 참 재미있었지만 어느샌가 주변에서 아기 소식을 들려주고 아기 사진이 하나둘 올라오는 걸 보기 시작하니 조금 부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랑 제 남편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라 그런지 둘이 노는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평생 둘이서만 살아도 재미있겠다고 서로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도 그랬어요. 특히 저희 부부는 동호회에서 만나서 겹지인이 많았는데 함께 겹지인의 아기를 보고 온 날은 늘 같은 생각을 했죠. 여보, 선이네 아들 너무 귀엽지 않아? 선이가 애 낳았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장아장 가는 것 좀 봐. 뒤통수도 동글동글하고 다리도 동통하니 귀여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눈은 어찌나 똘망똘망한지 난 남자라 그런가? 아들한테는 별로 흥미 없었거든. 그런데도 너무 귀엽더라. 아들도 저렇게 예쁜데 딸은 얼마나 더 예쁠까? 당신은 딸이 갖고 싶어? 난 낳으면 무조건 딸. 우리가 만약에 애를 낳잖아? 근데 첫째가 아들이면 무조건 둘째도 낳아야 돼. 딸이 나올 때까지. 내 생각은 안 해. 하긴 근데 나도 낳으면 셋까지 낳고 싶어. 우리 집이 3남매잖아. 언니랑 오빠랑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내서 나도 애가 생긴다면 형제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거 좋지. 내가 외동이라서 서러움을 알잖아. 형제 없는 거. 안 그래 보이지만 되게 쓸쓸해. 뭐가 됐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 선이네 아들은 선이랑 꼭 닮았던데. 그러게. 근데 보통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아빠 닮는다더라. 나도 궁금하다. 우리 닮은 우리 애들은 어떨지. 신혼 때는 휴가 때 같이 뭘 할지, 어떤 곳에 여행 가서 어떤 걸 볼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대화 주제는 온통 이세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아기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가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주변에서 아기를 많이들 낳고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그 사랑스러움에 자꾸 저희 아기가 궁금해졌어요. 게다가 시댁에서도 결혼 후 1년을 넘기자 조금씩 압박 아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야, 나 같이 운동하는 모임 동생들은 벌써 손주를 얻었다더라. 사진이랑 영상 맨날 자랑하는데 귀엽긴 귀엽더라고. 너희는 언제쯤 낳을 생각이냐? 어머님, 저희도 천천히 계획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아이가 갖고 싶다고 곧바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계획을 하면 어떡해?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마냥 자기가 젊기만 한 줄 알고 아이를 너도 나도 늦게 가지니까 몰라서 그렇지 30살 넘어가는 순간부터 노산인 건 몰라? 어차피 낳을 거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나아.
그럼요, 잘 알죠. 그런데 남편이랑 처음 얘기 나눴을 때 2년 정도는 둘이서 신혼생활 즐겼으면 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2년 있다가 바로 아이 계획 세워보면 어떨까 하고 있어요. 여자는 30살이 지나면 몸이 하루하루 다른데 그때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니?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느긋해? 자칫 시기 놓쳐서 시험관이니 뭐니 하면 더 복잡하고 골치 아파지는 거 몰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말 들으라니까. 저희도 애기 생각 없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1년 생각보다 금방 가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시부모님의 투정 어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남편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신혼을 줄여가며 급하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시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남은 1년도 잘 보냈어요. 사실 아이가 눈에 아른거리긴 했어도 막상 신혼이 끝나갈 때쯤엔 아쉬워서 생각이 변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약속한 인연이 다가오니 아이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는 계획적으로 첫 번째 임신 시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야 다들 자연 임신을 원하잖아요. 신랑이나 저나 아이를 갖기에 그렇게 많이 늦은 나이도 아니어서 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도를 했었는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아기 소식이 없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러다 1년 채우는 거 아닌가 싶어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임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시댁에서도 불임센터를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난리 부르스를 추셨어요. 여보, 어때? 결과 나왔어? 또 한 줄이야. 아, 그래? 괜찮아. 또 시도해보자.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이러다 3남매는커녕 한 명도 힘든 거 아니겠지? 에이, 아니야. 40에도 낳을 사람들은 낳는데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아기가 안 찾아오는 걸 수도 있잖아. 알겠어. 계속 안 생기니까 자신이 좀 없네. 너무 걱정되면 우리도 난임센터 가볼까? 가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그럼 주사 같은 거 맞지 않아? 배란 촉진 같은 거. 그런 건 맞기 싫은데. 왜? 어머니가 가보라셔? 꼭 그런 건 아닌데 마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마냥 가기 싫어서 미루고 있었던 것도 맞아. 한두 달만 더 있다 가보자. 무슨 자존심인 건지 이상하게 난임센터는 가기가 싫은 기분이더라고요. 괜한 고집인 건 알지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민기적거리다가 임신이 잘 되는 나이를 놓쳐서 난임센터에 가게 된 기분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도 반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병원을 알아보고 있을 때쯤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 홧김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봤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난히 컨디션이 별로라서 해봤던 건데 세상에 그토록 기다리던 두 줄이 뜬 거예요. 그땐 하필 집에 혼자 있어서 어디 기쁜 티도 못 내고 입을 틀어막고 혼자 방방 뛰었죠. 여보, 바빠?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나? 오늘 팀 회식이라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래? 아니야. 그럼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말해줄게. 뭐야, 좋은 일인가 보네. 목소리가 완전 들떴는데?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뭔데? 말해봐. 아, 이런 건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아이 참, 시간 끌지 말고. 알겠어. 여보, 나 임신했어.
뭐라고? 정말이야? 두 줄 떴어? 응. 당신 보여주려고 사진도 찍었어. 곧 보내줄게. 뭐? 됐어. 집에 가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나 너무 좋아. 어떡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무 기분 좋다. 우리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됐어. 그러니까, 당장 집에 가고 싶다. 오늘 좀 빠지기 어려운 회식이라서 1차만 간단히 하고 바로 집으로 갈게. 이따 봐. 에이, 천천히 와. 어떻게 천천히 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남편은 정말로 1차만 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를 꽉 끌어 안아주더라고요.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흥분이 돼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잠도 늦게 잤던 것 같아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 판정을 받고 오자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양가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해드리자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우리 딸이 임신이라니 너무 축하해. 엄만 정말 이제 여한이 없다.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우, 엄마, 숨 좀 쉬고 말씀하세요. 이제 막 임신한 거 알게 됐는데 먹고 싶은 건 무슨.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몸만 좀 조심할게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얘야, 드디어 우리가 손주를 보는 게냐? 아유, 이거 얼른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안 되겠다. 몸 간수 잘해, 애 안 떨어지게. 낳자마자 바로 또 둘째 준비하고. 원래 애 한 번 들어섰을 때 안 쉬고 낳아야 쭉 임신이 된다. 아유, 첫째는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아기 성별 나오려면 꽤 시간이 걸려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정신적으로 시댁에 쪼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친정 엄마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태도에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기는 셋까지 생각 중이었는데 저를 무슨 손주 낳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해서 속상한 마음은 뒤로 했죠. 제 친언니와 친오빠도 임신 선물로 이것저것 보내주고 남편도 퇴근길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와서 작은 축하 파티를 하면서 기분은 금방 풀렸거든요.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믿음직스러운 남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첫 임신의 기쁨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던 사실 하나를 간과했죠. 그건 바로 임신 소식은 초기에 바로 주변에 알려서 좋을 게 없다는 점이었어요. 임신을 했다고 다니던 직장을 바로 때려칠 수는 없으니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때였어요. 한참 바쁜 시기라 회의가 퇴근 시간쯤 급하게 잡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아랫배가 미친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려고 했는데 배가 쥐어짜듯 아파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속옷에 피가 비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생리가 끊긴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피가 비치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제 눈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꿀렁하면서 무언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기 안에 핏물이 번져 있는 걸 본 순간 눈앞은 새까매지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저는 반쯤 울먹거리면서 퇴근을 했고 그 길로 남편을 불러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유산되었네요. 네? 정말이에요? 타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자궁도 깨끗하고
자연 배출 유산이라 따로 소파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랑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암담하네요.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괜히 원망스럽고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간호사님은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냥 그땐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한 것 같아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멍하니 집으로 돌아가니 집 곳곳엔 임신 선물로 받았던 것들이 보여서 기운이 빠지고 우울했어요. 수수야, 엄마가 미안해. 뱃속의 아이에겐 남편과 제 이름에서 겹치는 글자를 따와 만든 수수라는 태명도 있었어요. 이름마저 붙여주었던 아기가 이젠 뱃속에 없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죠. 뭐가 문제였을까?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야근이 많았을까? 난 그 야근을 꼭 했었어야만 했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고민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끝없이 자책했어요. 그땐 제 자신이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딜 것만 같았거든요. 양가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수진아, 애는 잘 크고 있어? 왜 요즘은 얘기를 안 해? 헐, 야, 너 못 들었어? 어? 왜? 설마. 야야, 다른 얘기하자. 그래서 어제 너 누구 만났다고?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제 마음을 쿡쿡 찌르는 질문들을 했고,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저를 배려해준답시고 눈치를 보는 게 되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점점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에 가도 나사가 빠진 건지 예전만큼 싹싹하게 굴지 못해서 어머님의 못마땅한 눈초리를 견뎌야 했고, 남편은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한동안 시댁의 사소한 경조사는 혼자 참석했어요. 그렇게 그 해 동안은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임신 초기 유산은 생각보다 흔하다던데 제게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모양인지 도저히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해쯤 되어서야 서서히 마음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고, 남편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보, 초기 유산은 정말 흔한 거래.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도해보자. 언제까지고 우울에 빠져 이러고만 있을 순 없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동안에도 임신할 수 있는 아까운 나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산하고 나면 애가 빨리 들어선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포기하고 있으면 애가 생긴다는 말이 맞는 건지, 이번엔 2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첫 번째 유산이 아픔이 너무 컸던 탓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땐 이상하게 임신을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방어기제가 생겨서 저도 모르게 이 아이도 언제든 유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기가 알아챈 건지 이번에 가진 아기는 1개월 만에 유산이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지난 경험을 빌어 이번엔 임신을 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아서 이번엔 상처도 덜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유산을 겪고 나서는 더 조용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께도 이번엔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에 시댁 행사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죠. 시댁에서는 제가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는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가 1년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게 불만이었는지 전보다 태도가 좀 많이 냉랭해졌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제라도 시댁을 잘 챙겨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댁에 갈 때마다 좋은 선물도 챙겨가고 작은 경조사 외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시부모님을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며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쌀쌀맞은 태도는 바뀔 기미가 안 보였어요. 유산 전에는 애를 언제 갖냐는 주제로만 잔소리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잔소리가 늘어났죠. 며느라, 국이 왜 이렇게 짜니? 밑반찬도 하나같이 맵고 짜고 니네 평소에도 이렇게 먹니? 이러면 나중에 위궤양 생기고 위암 생겨. 3대 독자인 우리 아들 위암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니? 많이 짜세요. 이 사람도 간이 짭조름한 걸 먹어서 일부러 간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는 좀 짜게 됐나 봐요. 다음에는 좀 슴슴하게 해드릴게요. 입맛을 이렇게 못 맞출 거면 매번 집에만 부를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좀 하자고 해라. 어? 맛있는 집은 둘이서만 다니니? 옆에 순자 언니네 며느리는 무슨 날만 되면 호텔 뷔페 예약해준다더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집밥을 좋아하신다고 남편한테 들어서요. 밖에서 외식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해드렸어요. 다음엔 저희도 맛있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제가 뭘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드려도 이건 이래서 불만, 저건 저래서 불만이라고 하시니 나중엔 점점 지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말이야. 나한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대? 요즘 따라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신 것 같지 않아? 나 시댁 식구들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그냥 좀 적당히 맞춰드려. 원래 시부모 비위 맞추기 쉽나? 시어머니 눈엔 며느리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지. 하루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도 할 겸 물었는데 저렇게 퉁명스러운 대답이 날아왔어요. 본인은 저희 친정에 세상 편하게 있다 오면서 태평하게 저런 소리나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니까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내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렸지 못해드린 거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잘해드린다고 한들 그게 우리 부모님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왜 그래? 당신이 잘해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무조건 아유 우리 며느리 우리한테 너무 잘하네 이래야 돼?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는데? 당신은 우리 집 갈 때마다 아주 백년 손님 대접은 다 받고 편안하게 쉬다가 오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는 소리야. 막말로 우리 부모님은 뭐 당신이 100% 마음에 들어서 아무런 잔소리도 안 하시는 거겠어? 딸 남편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부분이 많으시겠지. 그건 부모님들 성향이 다른 건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그동안 우울하다느니 몸이 안 좋다더니 핑계만 대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난 적어도 당신처럼 당신 집에 출석을 안 한 적은 없어. 남편의 말 중에 틀린 점은 없었어요. 저에게 유산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적건 간에 남들이 보기엔 제 아픔은 핑계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 가게 안에는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도 자주 가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과도 멀어져 이제 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걸 남편조차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절 지켜봐주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유산 후에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에 대해 일일이 말한 적은 없지만 지나가듯 툭툭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아예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할 때마다 남편은 적당한 핑계를 대주었고
결혼도 했는데 아내 없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게 면이 살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 입장에선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저만의 슬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지난 1년 보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래? 내가 1년 동안 그랬던 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론 당신과 시부모님께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드리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성에 안 찬다면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젠 제법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었던 날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기분이 들자 그때의 감정들이 몰려오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한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그때 일 가지고 힘들다 할 건데 이제 그만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냐. 나도 알아. 나도 그러고 싶어서 이제 마음 잡고 살고 있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훌 털었는지 몰라도 나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정 힘들면 병원을 가보든지. 첫 유산 때만 해도 이렇게 차갑지 않았던 남편의 태도가 냉랭해진 걸 보니 서러움이 복받쳤어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과는 한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을 빼놓고 생각하니 남편이 제가 아파하는 동안 마냥 괜찮지는 않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늘 제게 다 괜찮다고 말해주었던 남편이었기에 더 지쳤을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개운하게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런 문제를 일일이 짚고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세 번째 임신이라는 축복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임신 때와는 달리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았고 당시 하던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임신까지 되자 온 세상이 제게 축복을 내려준 것만 같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랑도 그럭저럭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터라 남편 역시 기뻐해줬어요. 거봐, 마음 편하게 먹으니까 되잖아. 근데 혹시 모르지 뭐. 또 이렇게 설레발치다가 상처받기 싫어. 그래, 당신 마음 알지. 너무 잘 알아. 우리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이 아기가 진짜 우리랑 운명이라면 건강하게 자라나 주겠지. 아무래도 두 번의 유산 끝에 생긴 아이라 그런지 기쁘긴 해도 마냥 기뻐만 하기엔 조심스러운 데가 있었어요. 아이가 언제 날 떠나더라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말자.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았죠. 제가 큰 기대를 갖지 않아서 아기가 부담이 덜했는지 생각보다 아이는 쑥쑥 잘 자라났어요. 임신 초기를 넘어 중기로 무사히 넘어오자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기쁘기보다 얼떨떨하더라고요. 안정기에 접어들어 주치의 선생님께서 주변에 알려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때서야 양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나서는 다니던 직장도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제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형태를 프리랜서로 바꿔서 재택으로 틈틈이 일을 받아 했죠. 한참 일이 잘 될 때 그만둔 거라
조금 아쉽긴 했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건 제 아가였어요. 이렇게 어렵게 찾아와준 아기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시댁에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게 서운하다고 했던 남편을 위해 시댁에 가는 건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마음이 예전만큼 힘들지도 않았고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면 되어서 시댁을 오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도 움직일만 할 때까진 꼬박꼬박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챙겨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었죠. 배가 눈에 띄게 부르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몸도 너무 무겁고 아예 외출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부른 배를 짊어지고 어딘가를 나간다는 게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컨디션도 영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외출을 아예 삼가하고 있었죠. 막달의 원인 모를 사산을 겪는 산모들도 적지 않았기에 끝까지 긴장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여보, 엄마 아빠가 당신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배부른 거 궁금하다고 한번 오래. 여보, 나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싶어. 알잖아. 괜히 돌아다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 그땐 진짜 못 살아. 그동안 꼬박꼬박 갔으니까 출산할 때까지는 좀 봐주라. 당신이 중간에서 말 좀 잘 전해줘.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차 시트 젖혀줄 테니까 당신은 누워만 있어. 한숨 눈 붙이고 나면 도착하니까 찾아뵙자. 그냥 뭐라 둘러댈 말도 없어 이젠. 아니, 내가 불안하고 싫다니까. 요즘 배 나오고 나서는 뭘 해도 몸이 피곤하고 아파.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별로 뵙고 싶지 않아.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안전기로 접어든지 노래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직도 불안해해. 막달에 운 나쁘게 아이 잃는 산모가 있대. 나 이렇게 뱃속에서 힘들게 키운 아기 단 한순간의 실수를 잊고 싶지 않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 마음 우울하고 힘들다고 시댁 피한 게 1년이야. 그때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음껏 슬퍼하게 내버려 뒀지만 언제까지 당신 좋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잖아. 사람이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그전이야 당신 사정 잘 아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뭐라 안 했지만 지금은 이해 못 하실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어른들이 만삭인 임산부한테 오라가라 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당신도 참 너무한다. 그럼 당신이 오가는 거 아니면 괜찮은 거야? 부모님한테 오라고 하는 건 괜찮아? 아니, 그렇게 오고 싶으시대? 그래, 그럼 오시라 해. 대신 난 방에 누워서 쉬고 있을 테니까 시댁 식구들 챙기는 건 당신이 전적으로 맡아. 배부른 게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난 그것만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갈 거야. 분명히 말했다. 그래, 알겠어. 그래도 설마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은 정말로 시댁 식구들을 불렀고 그 사람들은 부른다고 정말로 왔더군요. 아기를 생각해서 불쾌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너무 언짢았어요. 세상에, 배 많이 나왔네? 좀 있으면 손잡을 수 있겠어. 태동은 잘 느껴지나? 어머님이 제 배를 보시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박스티 속으로 손을 쑥 넣어 배를 만지셨어요. 손이 너무 차고 갑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손을 쳐냈어요. 어머나, 어머니, 손이 너무 차서 놀랐어요. 민망함에 손 온도 핑계를 대긴 했지만 원래 시부모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며느리 배를 함부로 만지나요? 너무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서 순간 시부모님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만 쉬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 불쾌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눈을 붙였어요. 이때는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져서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시댁 식구들은 어느새 가고 없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 가셨어? 당신이 방에 박혀서 잠만 자니까 뭐하러 오래 계셔? 진작 가셨지. 뭐야? 화났어? 아니야, 됐어. 오늘이야 엄마 아빠가 당신 궁금하다고 온 거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마. 당연히 안 그러지. 나도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랬어. 알잖아. 애초에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부터 방에 들어가 쉴 거라고 선포했었고 알겠다고 시댁 식구들을 부른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도 더 싸우고 싶진 않아서 속에 천불이 나는 걸 꾹 참고 넘겼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출산을 3주 정도 앞둔 날이 다가왔어요. 이때부터는 컨디션 조절을 못하면 조산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했죠. 여보, 내일 엄마 생신인 건 알지? 어머, 맞다. 세상에, 내 정신 좀 봐. 완전히 잊고 있었어.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무리 임신 때문에 정신이 없어도 너무 서운하다, 당신. 전에 그렇게 배려해줬으면 이제는 좀 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보, 내가 요즘 컨디션이 나빠서 어머님 생신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깜빡깜빡해. 내가 출산하고 나면 더 잘할게.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도 배 나오기 전까진 시댁 꼬박꼬박 갔잖아. 그래,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생신만큼은 꼭 참석해야 돼. 준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아, 근데 요즘 진짜 걱정이 되는데. 혹시 우리 동네 쪽에서 식당 하나 예약해서 거기서 식사 대접해도 괜찮을까? 엄마가 당신이 한 밥이 먹고 싶다는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요즘 밥을 어떻게 한다고. 내 밥도 겨우겨우 챙겨 먹고 있는데. 뭐 거창한 거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마트에서 LA 갈비 사올 테니까 그거 좀 굽고 국도 하나 대충 끓이고 나머지 밑반찬은 내가 반찬 가게 가서 사올게. 그래서 예쁘게 담아서 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됐어. 난 못해. 앞에서 식사하고 들어올 거면 얘기하지 마. 나 진짜 못해. 여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옆에서 당신은 하는 척만 해. 어려운 일 아니잖아. 아니, 당신은 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막달인데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 출산 예정일이 3주 뒤야. 안정을 취해도 모자란다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뭘 한다고 이래. 진짜 당신도 해도 너무하다. 임신한 게 벼슬도 아니고. 몰라. 난 이미 부모님 불렀으니까 오늘만 어떻게 잘 넘겨봐. 내가 재료는 다 사다 놓을 테니까. 뭐? 이미 불렀어? 난 못한다고 했잖아. 집으로 찾아오시면 난 저번처럼 밖에 못해. 난 오시러 한 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알겠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제가 1년 동안 시부모님께 며느리 노릇 못한 걸 남편이 그렇게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다 이해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시기가 죄송해서 시댁에 노력했던 것도 전혀 몰라주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울었어요. 가뜩이나 임신하고 나니 감정이 요동치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누군가는 임신하고 나서 주변에서 신경 못 써줘서 안달이던데 저는 신경은커녕 만삭인데 기어이 생신 밥상을 얻어먹겠다고 집까지 찾아온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울린 초인종 소리에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제가 수척해진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시부모님은 제 마음도 모르고 화난 얼굴을 했어요. 아유, 고생이 많지. 좀 있으면 출산이라며? 이게 출산 전에 보는 마지막 얼굴이겠네? 다음엔 손주랑 같이 보는 건가? 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이렇게 만삭인데도 내 생일 밥상을 차려준다고 고생이 많아. 우리 며느리 참 예뻐. 아, 어머니, 죄송한데 그건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결정한 일이라. 저 요새 정말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상 차려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황당해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싸우고 체력 소모가 심하기도 했고 밥을 얻어먹으러 온 염치 없는 시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려서 힘이 들더군요. 방에 들어가 다시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쏘아붙였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중에 후회한다. 당신이야말로 나 잘못되면 당신이 후회하지. 이 아기 우리 아기 아냐? 왜 나만 이렇게 안달복달 못해? 그놈의 아기. 아기 핀딩이 언제까지 될 건데? 나중에 낳고 나면 또 애 핑계를 할 도리 안 할 거면서 내가 뭐 어려움 부탁했어? 재료 다 사다 놓고 만들어진 음식들 좀 굽고 끓이는 척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당신이 만삭 임산부가 안 되어봐서 몰라서 그래. 나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시기야. 솔직히 이 시기에 나한테 밥 얻어먹고 싶어서 온 시부모님이 난 더 이해 안 돼.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차려드리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남편이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다시 침대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니 남편이 음식을 차리는지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스멀스멀 퍼지더라고요. LA 양념갈비 냄새에 아이도 반응을 하는지 배를 발로 마구마구 차더군요. 이 와중에도 아기는 저게 맛있어 보이나 싶어서 그나마 애 때문에 웃음이 났어요. 조금 있으니 밖에서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밥 먹을 때는 따로 챙겨주거나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밖에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밥만 쏙 얻어먹고 들어오기도 민망해서 그냥 방에 있었죠. 허기짐이 느껴지니 또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임신할 때 서럽게 하면 평생 기억난다는데 오늘 일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았죠. 이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라 다시 잠을 청했어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배고픔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잠가놨던 잠금담치가 달칵거리면서 풀리더니 문이 확 열어져 쳐졌어요. 예, 넌 또 자니? 어머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정말? 내가 웬만하면 임산부라고 봐주려고 했다만 곱씹을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너처럼 이렇게 유난을 떨어. 우리 때는 일하다 애 낳는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겨우 밥상 좀 차리는 걸로 이렇게 상전 행세를 해? 갑작스럽게 방문을 열어젖힌 어머니 때문에 저도 머리 끝까지 화가 올랐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제가 상전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밥을 얻어 먹어야겠다는 어머님이 상전 행세를 하시는 거죠. 어머님은 만삭 임산부한테도 그렇게 밥을 얻어 드셔야겠어요? 언제는 집에서 한 밥 싫다면서요. 제가 입만 못 맞춘다면서요. 꼬박꼬박 식사 차려드릴 땐 그렇게 불만이시더니 이제 와서 밥을 얻어먹고 싶으세요? 뭐야? 그렇잖아요. 게다가 무례하기 짝이 없게 차가운 손을 제 맨살 배에 갖다 대질 않나. 어머니 아니었으면 손이 먼저 나갔을 텐데 간신히 참았네요. 어디 가서 남한테도 그런 선 넘는 행동 하시는 거 아니죠? 야, 너
이런 나쁜 년이? 나쁜 건 어머님이란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사람이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제 반응 보셨으면 출산할 때까지 볼 생각을 말아야지. 어쩜 그 나이가 되도록 눈치도 염치도 없으세요? 어머님은 혹시 임신하셨을 때 어땠는지 다 까먹으신 거예요? 하도 옛날 일이라? 야, 너 당장 일어나. 어디 어른이랑 이야기하는데 경우 없이 누워서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 몸 안 좋아서 누워있겠다는 사람 방문 따고 들어온 건 어머니세요. 이 꼴이 보기 싫었음 방문도 따지 말아야죠. 여기 제 집이에요, 어머님. 너 애 낳으면 보자. 내가 한 번이라도 봐주나. 네가 한 짓 다 너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네가 이러는데 네 자식은 너한테 효도할 것 같아? 저도 제 자식한테 남의 집 부모 효도하라고 할 생각 없는데요. 효도는 아드님한테 직접 받으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받을 생각 마시고요. 아들한테 밥 얻어먹었으면 됐지. 꼭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 하나요? 구질구질하게 뭐 그런 걸 따지세요? 야! 당신 참 너무하다.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엄마가 속상해서 당신한테 뭐라 하는 건데? 너희 어머니 데리고 나가. 닭골도 보기 싫으니까. 뭐? 나가라고. 니네 엄마 편 들 거면 엄마랑 살지. 나랑 왜 결혼했어? 그렇게 효도하고 싶고 네 부모님이 이해가 잘 되면 부모님이랑 살아. 나가. 나가라고. 남편이 편을 드는 모습까지 보자 눈이 뒤집혀버렸어요. 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댔고 그 순간 갑자기 배가 확 아프더라고요. 속옷이 젖는 듯한 느낌과 함께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상태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남편도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예정보다 빨리 태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입원해서 제왕절개가 가능한 의사 선생님을 배정받았어요. 아직 3주나 남았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게 닥친 상황들이 너무 믿기지가 않았어요. 모든 건 눈 깜빡할 새 지나갔고 마취가 풀리고 몰려오는 통증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를 보자 그제서야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를 조산할 위험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지막까지 절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올라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뱃속에 더 있어도 되는데 아이도 화가 나서 뛰쳐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아이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막상 아이를 보니 눈물까지 흘려가며 좋아했는데 저는 감격스럽긴커녕 아이를 저딴 인간과 키울 수 없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애는? 우리 애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웃기지 마.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내 편을 안 드는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금쪽같이 귀한 아이 못 맡겨.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우린 찢어져.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이별을 통보당한 남편의 얼굴은 얼떨떨해 보였어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의 연락도 다 씹었어요. 매일같이 아기를 궁금해하며 저를 원망하는 시부모님의 문자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군요. 하지만 전 본인들 때문에 빨리 나와서 더 고생한 아기를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버텨서 지금은 소송 중에 있어요. 변호사 측에서는 남편의 유책 배우자라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높다고 말해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애 낳기 전에 이혼하는 게 베스트라곤 하지만
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날 일을 통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남편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 저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시댁도 시자를 빼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제 나름의 꿈이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시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그저 시댁, 시어머니는 그저 시어머니, 시자는 그저 시자더라고요. 저는 시댁과 결혼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어요. 다른 시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두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괴로웠죠. 처음엔 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시댁과 연을 끊고 나니 생기지 않던 아이가 반년도 안 되어 생기고 이제 2돌이 지났어요. 그리고 원하던 지역으로 발령도 받게 되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어요. 저는 정말 지금의 삶에 만족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엔 남편의 공이 컸는데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푼 기분이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도 많은 부분이 미숙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듬직하고 멋진 남자였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은 제가 은행원으로 일하는 은행의 고객이었어요. 처음엔 예금을 하더니 다음엔 제게 적금 추천을 부탁했고 다음엔 카드를 분실했다며 카드를 재발급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남편은 3달 동안 매주 은행에 왔어요.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만 상담을 받으려는 게 더더욱 이상했죠. 다른 직원들은 남편이 제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둥, 사실은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닐까라는 둥 말을 만들고 부풀리더니 결국엔 업무에 방해가 되니 제대로 된 업무로 오는 게 아니면 자제해달라는 말을 저보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저를 찾아온 남편에게 그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메모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메모를 보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의 얼굴은 거의 홍당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웃으니 죄송합니다 하고 남편이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뒤쫓아가서 말했어요. 커피 마셔요. 시간 돼요. 아, 그리고 전혀 무례하지 않았어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명함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적금 상담 받으시고 드린 것 같은데, 그쵸? 왜 그 번호 연락 안 했어요? 업무용 휴대폰은 따로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실례일까 봐요.
저는 남편의 그 순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세심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커피를 마셨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까지 연애는 총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시부모님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종종 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에 대한, 정확히는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매번 절 보시면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가 우리 정민이를 만나게 됐을까? 우리 정민이가 복도 많지. 매번 고마워요. 하시며 절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친절하고 다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한 따님 보내주시는 걸로도 감사한데 혼수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혼수는 귀한 아정이가 혼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만이라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지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혼수를 어떻게 하실지 시부모님께 여쭤보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괜찮다고 아정이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교수이신 시아버지가 지방에서 동네 안경집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저희 집은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안경집이어서 단골 손님으로만 장사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교수 집안의 수준을 맞추려니 저희 부모님도 저도 부담되긴 했거든요. 아직도 저희 시아버지가 좋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때에 아버지의 까마득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마냥 좋아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혼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이 더더욱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제가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살 집은 저희가 적당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둘이 살기에,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손주가 살기에도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게.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될까요? 그 말이 저는 너무 뜻밖이라 남편에게 미리 들은 바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절 보고 마음 좋게 웃더라고요. 남편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과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또 한 번 귀한 아정이가 저희 식구로 오는데 라며 저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기분 좋게 끝나고 저희 부모님도 크게 안심하셨어요. 요새 별난 시댁이 많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5살이나 많은 제 남편은 별다른 취향도 고집도 없어서 순순히 제 의견을 따라주었죠. 그래서 현실적이면서 저의 로망도 적당히 섞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고대하며 기다린 결혼식도 환호 속에서 끝이 났어요. 별다른 잡음이 없었고 모두들 대체로 만족하는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막이 오른 거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막이 오른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닌 10월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살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그것도 바로 앞동이었어요. 맨 처음엔 다정하고 친절한 시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집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시댁에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먼저 시댁이 가까우니 시부모님과 식사를 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니,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했죠. 그래도 신혼인데 저희 부부끼리 식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퇴근을 하고 화장을 고치고 정말 화장만 고치고 바로 시댁으로 향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면 항상 음식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앞치마를 메고 재료 손질부터 음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두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나 저희 남편이 있을 땐 안 그러시면서 저와 단 둘이 있을 땐 저를 타박하고 구박했죠. 야, 이렇게 썰면 안 되지. 요리에는 재능이 없구나. 그럼 우리 정민이 음식은 어떻게 해준다니? 매일 사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부인이 되어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칼질부터 요리를 하는 작은 손짓까지 태클을 거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제 행동에 트집을 잡으시는데 꼭 저한테 구박할 게 없나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아까 보니까 젓가락질 엉망이더라? 젓가락질이 식탁 예절의 기본이야? 그것도 내가 가르쳐야 하니?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그릇도 좀 씻고 도마도 정리하고. 얘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저에겐 이렇게 말하고 시아버지나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 칭찬을 하셨어요. 얘는 요리도 잘한다, 정민아. 우리 아들이 부인감을 참 잘 골랐어. 처음에 저는 제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에게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제가 실수한 게 있었냐고 물어보았는데 남편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언제 한번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결혼식 간 거 알지? 아주 친한 친구네 결혼식을 갔는데 걔는 혼수로 받은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방도 받았더라고?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혼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굳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냔 말이야. 혼수 안 하는 집이 어딨니? 그런 예의 없는 집이 어딨어? 결혼할 때 예의 같은 건 따로 공부를 안 했니? 아니, 그럼 결혼을 하고서라도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을. 그런 생각도 안 해봤으면 네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야. 너희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사장이신데 너무 아끼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혼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엔 무척 당황했어요. 혼수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안 하냐는 말에 저도 반기를 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내 서운하실 법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 수준의 친구들이면 혼수로 얼마나 빵빵한 걸 받으셨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의뢰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 남편에게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고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서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시부모님을 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패키지로요.
거기 가서 망고도 드시고 축제도 보고 즐거웠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데서 저를 구박하고 타박했고, 제 행동이 무례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꼭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말했죠. 사실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시부모님께 알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술이 조금 오르셔서 제가 상업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취업을 한다며 취업 준비를 해서 결국 은행에 들어갔다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낯뜨거워서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모르셨던 시부모님께서 조금 당황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졸이니 대졸이니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대학교 다녔지만 우리 아정이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매일 졸고 매일 늦고 매일 술 마시는 애들 말입니다. 그런 애들보다야 아정이가 훨씬 성숙하고 올곧죠. 저는 아무리 빈말일지라도 시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했어요. 게다가 저는 제가 고졸이라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아무튼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고졸임을 밝히는 일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좋게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고졸이라는 것을 빌미로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말끝에 매번 고졸 그러셨어요. 사실 저는 고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태어난 이상 말이에요. 저는 동네 안경집을 하는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친할머니는 실망했고, 외할머니도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요. 식구들뿐 아니라 친척들도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모두 남자 친척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걔네들이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엔 내가 더 잘나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반장도 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정아,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면 안 되겠니? 네가 인문계를 간다고 해서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미안하다.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로 간 거였어요. 그래도 엇나가진 않았어요. 아무도 제 미래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잖아요. 제 인생을 이런 일로 망가뜨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난장판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모두 대학 진학을 추천할 만큼요. 그렇게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인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날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친척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어쨌든 저는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지만 제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누군가와 비교한다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콤플렉스는 콤플렉스이다 보니 시어머니의 그런 구박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요. 남편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처럼 대학교를 졸업했고 화장품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휴직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화장품 회사를 다녀서 그런가 예쁘게 화장도 잘해요. 그리고 남편 집이 워낙 운동 DNA가 있어서
운동도 다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애기 엄마 같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런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미야, 네 언니 고졸이란다. 그래. 그 고졸 너도 몰랐지. 애가 여우 같아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잡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고, 제가 국자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본 시누이가 저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 대충 티가 나긴 해. 저는 얼굴이 붉다 못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누이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한 번도 저에게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던 시누이였어요. 낯을 많이 가린다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화장품 스킨 로션 뭐 쓰냐? 베이스는 뭐 쓰냐? 섀도우는 하냐? 아이라인은 문신인 거냐? 옷은 어디서 사 입냐?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아니, 저도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어보기 시작한 상황과 시누이가 물어볼 때 쓰는 말씨가 너무 차갑고 따가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일이 대답해주면 도중에 말을 끊고 너무 촌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방법이라고도 말했고요. 그렇게 절 무시했어요. 그리고 점점 시댁에 올 때마다 아이를 품에 놓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야비한 며느리가 시댁에서 손자를 손에 놓지 않으면서 은근히 일을 안 한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딱 그 짝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물 가져다 달라, 뭐 해달라 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시어머니는 터치하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도 부엌에 점점 안 들어오시는데 정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고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하긴 그럴 만도 한 게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는 다른 얼굴을 하는 두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속앓이만 했어요. 속에 담아놓고 썩히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명절이었어요. 올해 추석은 따뜻하다면서 시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서 밖으로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저는 열심히 도시락을 쌌어요. 물론 그때도 은근한, 아니 직설적인 무시가 있었지만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든 문어 소시지를 요즘 세월에 누가 이런 걸 만드냐면서 타박하거나 시판에 나온 동그랑땡을 사서 굽자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디 카페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다시 포장했어요. 웃기지도 않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갔어요. 그래도 밖이라고 나오니 좋더라고요. 가을이라서 시원한 바람, 푸른 풀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싸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자기 아들을 제 무릎에 앉혔어요. 제가 당황해서 쳐다보자 그네를 타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 시누이 남편이 그네를 밀어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제가 알겠다고 하기도 전에 자기 남편에게 뛰어가 그네를 탔어요. 남편이 하하호호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시누이 부부도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가 앉아있는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제 품에 있던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제 목걸이를 잡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르고 달래며 목걸이를 아이 손에서 빼려고 하는데 아이 손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아이 손에서 목걸이를 빼려니까 아이가 발버둥 치며 우는데 시누이가 그냥 목걸이를 빼라고 협박처럼 말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서 버티고 어르고 달래다가 결국 목걸이가 터져서 사방으로 숲풀로 금구슬이 흩어졌어요. 저는 얼음이 되었어요. 정말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죠. 사실 그 목걸이는 외할머니의 유품이었거든요. 외할머니와 제가 애틋한 사이였던 것은 외할머니와 저만 알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 외할머니가 이 목걸이를 제게 남긴 것을 다들 의아할 정도로 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 저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게 다른 친척들 몰래 사탕을 주시기도 하셨고 은근히 제 밥그릇에 갈비를 올려주시기도 하셨고 같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간 적도 많았죠. 그런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맨발로 여기저기 금구슬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는 잠시 미쳐 있었어요. 혼이 빠지다 못해 다른 혼으로 채워진 기분이었죠. 결국 제가 그러는 것을 남편이 말렸어요. 뒤에서 저를 안고 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다시 사준다면서 저를 회유했어요. 그때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유품이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라고. 다시 만들 수 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비슷한 거라도 아니 더 좋은 걸로 사줄 테니까 마음 풀어라. 어? 그리고 시누이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 속내를 아니까, 두 얼굴을 아니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너무 우니까 물이라도 사오겠다며 저를 돗자리에 눕히고 매점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그렇게 소중한 걸 왜 차고 다녀? 잃어버리려고 작정한 걸 누가 말려? 너 때문에 애만 놀랐잖아. 건우야, 울지 마. 뚝? 너도 좀 그만 울어라.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저는 시어머니가 할 말을 대충 예상했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멀뚱히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제 속도 모르고 어찌나 푸른지 푸른 하늘이 야속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저는 놀라 어떻게 들어왔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문으로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와? 그 전에도 종종 들어온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분리수거 좀 제때제때 해라. 그리고 매일 시켜먹니?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노력을 보여야지.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유유히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날 희순애는 한우를 받았다더라? 그리고 주경이네는 비싼 영양제를 받았다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니? 네 부모가 안 하면 너라도 해야지. 몇 푼 되지도 않는 용돈만 덜렁? 그게 맞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작 그 말하려고 오신 거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저희 집에 멋대로 들어온 거냐고도 따졌죠. 고작이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어른한테 따박따박 소리치는 거 봐.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정말 고졸딸 결혼시켰으면서 양심도 없다. 그리고 애는 왜 안 가져? 너 설마 직장 안 그만둘 거라고 피임하는 거 아니지? 여자가 직장 다녀서 뭐 할 거야? 그것도 고졸 은행원이면서. 아니면 혹시 너 문제 있니?
제가 경악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남편에게 들러붙어 수고했네, 수고했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시어머니가 저 대신 진상을 만났대. 제가 기가 차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같이 들어오시더니 자기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 아니니 빠져주겠다며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가자 억울함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농담이지? 농담일 리가 없잖아. 내가 이런 일로 농담할 사람이야? 당신한테는 한없이 천사 같은 엄마니까 믿지 못하겠지만 나한테는 안 그러신다고.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친단 말이야.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그랬지? 어머니가 나 고졸이라고 매번 무시하신다고. 그 말도 못 믿겠지만 정말 그러신단 말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당신이 아니면 누가 말을 믿겠어. 안 그래? 제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봐서 남편도 이번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물론 제 말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시댁에 일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외할머니의 유품인 제 목걸이가 부러져 사라진 일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집에 무대뽀로 들어오시기도 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별것도 아닐 일로 여겨졌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치고 저희 부부의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았고요. 저로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매번 하던 대로 억지로 웃으며 시댁 분위기를 맞춰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두 얼굴을 참을 수밖에요. 정말 괴로웠어요. 언제부터 하혈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저희 남편이 어마어마한 문자를 시댁 부모님과 시누이가 있는 톡에 보낸 거예요. 저는 그때 시댁에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남편의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큰아들 정민입니다.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문자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큰 문제를 얼굴 백부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 이사 가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큰 힘을 쓰셔서 저희 부부의 집을 구해주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겠어요. 저희 부부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다른 말씀 마시고 그대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 양심껏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 달이면 이사 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본가에 올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 부부를, 특히나 아정이를 찾지 마세요. 몰래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정아, 지금 본가에 있으면 집으로 가. 그리고 쉬어. 남편의 문자로 시댁은 발칵 뒤집혀졌어요. 시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물으셨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저를 노려보셨죠. 그리고 시누이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며 오빠가 미친 거 아니냐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최소한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온 식구들 해친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조급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긴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토록 숨기고 싶으셨던 두 얼굴을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켜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정민이가 아정이 얘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여보, 저는 정말 결백해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속이 어린지. 안 그래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 혼란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사태를 만들고 어딜 가니? 제 남편이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남편 말 잘 들었냐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온 거고요. 이제 전 갈 테니 아버님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럼 전 가보겠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정말 야근을 했는지 9시가 넘어서 집으로 왔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안심된 마음에 또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안고 달래면서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해. 너의 말을 좀처럼 믿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지. 가뜩이나 시댁이랑 가까워서 괴로웠을 텐데 내가 더 괴롭게 해서 미안해. 이젠 안 그럴 테니까 걱정 마. 우리 이제 우리끼리만 지내자. 남편이 그렇게 저를 위로하는데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상하고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를테면 그렇게 제 말을 믿지 않았던 남편이 제가 겪은 상황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시어머니는 잡아떼면 그만인데,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을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증거 삼을 만한 게 없잖아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건지, 앞으로 정말 시댁과 절연할 생각인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어쩌면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남편은 교수의 아들이란 타이틀 때문에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왼손잡이인데 울면서 오른손잡이로 바꾸었고요. 남자들이라면 흔히 팔자로 걷잖아요. 그것도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고 해요. 그렇게 삶의 하나하나를 억지로 바꾸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귀찮고 싫었지만 남편이 천성이 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며 바꾸었다네요. 그리고 물론 공부도 잘해야 했어요. 교수의 아들인데 멍청하다는 소리를 시아버지께서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대요.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 전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시대에 방영된 만화 영화나 영화, 드라마는 전혀 몰라요. 재미있게 한 게임도 해본 적 없고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를 사귀면 집에 데려와야 했대요. 그래서 질이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시부모님이 파악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더군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니 친구들도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자기가 친구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다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에 음악을 듣는 건 시부모님이 허락해줘서 도피처럼 음악을 들었대요. 주로 밴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었대요. 특히 드럼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다고 해요. 드럼은 밴드의 가장 뒤에 있지만 소리는 전체를 아우른다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매일 드럼을 치는 꿈을 꿨다더군요.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께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반응이 없었고요. 싫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좋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말 그대로 무반응이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배워도 되는 건가 싶어서 학원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날부터 학교 가는 길에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TV에 밴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저런 딴따라는 대체 얼마를 벌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비하하셨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린 남편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남편은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접었어요. 물론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한순간에 접히질 않아 울기도 울었다고 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뒤 다른 반항은 해본 적이 없냐고요. 특별히 해본 적이 없대요. 그 뒤로 자기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시아버지의 추천대로 갔고 회사 입사할 때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대로 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했어요. 결혼은? 그렇게 따지면 결혼도 시부모님의 선택지 안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결혼은 자기 선택이었대요. 물론 그 전까지 수많은 선자리에 불려나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남편은 밀어붙였다고 해요. 처음엔 시부모님도 성에 차지 않으셨대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동네 안경집에서 자란 딸일 뿐이고 고졸에다 직장에서 알아주는 엘리트라거나 크게 승진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엔 순순히 인정하셨대요. 남편은 그때 엄청난 고난을 예상해서 이렇게 순순히 인정받은 것에 놀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남편은 말했어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특히 어머니는. 내가 한 선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몸소 느끼게 하려고 결혼하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신 것 같아. 당신이 지쳐서 떨어지면 어머니의 작정도 성공하신 거지. 저는 무척 놀랐어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저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거라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망설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었어요. 남편이 30대 후반에 저와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 시대에 늦은 건 아니라지만 사실 좀 늦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무척 건실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 친구를 사귈 때도 그러시는데 여자친구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셨을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시댁에서 살았으니 더 심했을 거고요. 그러니 저는 남편이 연애 시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댁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선물을 하려고 시댁으로 택배를 보내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한 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에 오해하고 서운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남편에겐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때는 남편이 30대 초반이었을 때였고 상대는 남편이 이전에 다닌 회사의 유치원 교사였대요. 아이가 있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고 3년 동안 연애를 했고요. 그때까지 매번 시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들켰다고 해요. 저를 만날 때처럼 치밀하지도 못했고 어쩌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어떻게 보면 서툴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과의 연애도 시부모님께 연애 초반에 들켰대요. 그래서 자주 같이 밥을 먹고 차도 마셨대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술을 잘하셔서 시아버지의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나름 잘 지냈대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홀어머니 밑에서 큰 것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죠. 시부모님이 당장 그 여성분과 헤어지라고 엄포를 놓았대요. 근데 남편은 그럴 수 없었다고. 홀어머니랑 산 게 그 여성분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의 귀는 꺾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그 여성분을 찾아갔어요. 헤어지라고요. 드라마처럼 돈봉투를 쥐어주면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적어도 불편한 말들을 했을 거예요. 상대의 기분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기분 나쁠 말들만 골라서 하셨겠죠. 그래서 남편은 프로포즈 하려는 당일에 그 여성분에게 차였대요.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데 하는 이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서 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라고.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굳건하셨다고 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성분을 욕했다네요. 결국 남편이 마음을 닫고 몇 년을 연애도 안 했는데 그러다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결심했대요. 절대 쉽게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2년을 연애했는데 1년 반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했을 때 왜 믿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으니 사실 설마 그럴까 싶기도 했고 아니었으면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부정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인지하고 보니 다 보이더라고. 우리 집에 고양이 홈캠이 있잖아. 그거 확인해봤어? 안 해봤지? 거기에 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는 거 다 찍혀 있더라. 그리고 지난주에 당신 부엌에 갈 때마다 은근히 들여다봤는데 정말 어머니가 당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그러시더라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당신 말 믿지 못했던 거 미안해. 그래서 나 결심했어. 앞으로 당신이 시댁 가는 일 없을 거야. 나도 최소한의 아들 노릇만 할 거고.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생겼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저는 그때 저희 집에 홈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지금도 저희를 찍고 있는 저 홈캠이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키우는 고양이가 걱정되어서 달아놓은 건데 이렇게 쓰일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갈 준비를 했어요. 건축 일을 하는 남편의 직장과 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물론 제 직장과는 조금 멀었지만요. 그래도 시댁에서 해방된다니 그저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커피나 좀 내어오라고 말했죠.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커피를 내어왔어요. 시누이는 하나 둘씩 정리해가고 있는 짐들을 보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오빠 꼬셔서 이렇게 되니까 좋으신가 보죠? 그래, 좋기도 하겠지. 불쌍한 우리 오빠. 와이프 잘못 만나서 가족이랑 절연이나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여우 같은 기집애라고 말하면서 시누이의 말에 동의를 하셨어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당장 우리 아들 돌려내. 돌려내 이 여우 같은 계집애야. 그래서 제가 천천히 듣고 있다가 현관 앞으로 갔어요. 제가 괜히 문을 열었나 싶네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는 저희 남편 뜻을 따를 거예요. 이사 갈 겁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모르시는 곳으로요. 어디 아들 한번 잃어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 것처럼 부르르 떨더니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리고 그때도 홈캠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집 밖으로 내쫓고 홈캠 파일을 다운받아
아버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 문자를 받은 아버님은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말하더군요. 아버님이 이사를 가라고 했다고요. 막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희 집을 들이닥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신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직장이 더 가까워져서 저희는 저녁 시간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오래 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언제 어디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굳건해서 그런지 제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시어머니의 만행에 담긴 파일이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우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지금 사는 지역과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도 생겼어요. 아이는 정말 무럭무럭 자라 이제 2돌이 지났어요. 남편을 닮아 동글동글한 딸이에요. 저희 부부는 딸까지 셋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친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셨지만 저도 걱정했지만 든든한 남편을 믿어보려고요. 때론 남편에게 자신의 가족과 절연한 것이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모두 남편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역시 큰 산을 넘어봐야 단단해지는 걸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2얼굴을 한 사람, 위선자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중이라면 과감하게 칼을 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멋진 인생에 두지 말자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저희 가족들의 멋진 저녁 식사를 위해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멋진 하루, 멋진 저녁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